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말도요. 저는 남편과 헤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재회를 하게 된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일산의 한 동네였어요. 지금이야 일산이라고 하면 인구 100만의 대도시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일산은 정말 깡시골 마을이었답니다. 중심가라고 해보았자 작은 가게 몇 개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준이었고 길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다 동네 이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산의 중심가에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준비물도 팔기도 하시면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남편을 만나 정말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사시던 분이셨죠. 엄마가 하는 분식집을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은 엄마와 2살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엄마의 구박에도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집에서 기타나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구박이 좀 심해지면 엄마 문방구에 들려 일을 도와주던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죠. 삼촌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집에서 머물며 함께 지냈어요. 콧물 흘리면서 친구들과 밭에 가서 메뚜기 잡고 논에 가서 거물이 잡고 운동장에서 개미 잡으며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이었기에 기억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삼촌이 제게 한없이 잘해주었다는 기억입니다. 그 당시 저는 외삼촌이 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을 뿐이었어요. 제가 철이 아주 좀 들고 생각이란 게 생겼을 때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외삼촌 등을 놀이터 삼아 놀았다고요. 그만큼 외삼촌한테 항시 앵겨서 놀았었나 봐요. 삼촌이 저한테 화는커녕 귀찮은 티 한 번 안 내고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외삼촌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외삼촌이 떠난다는 말에 엄청 서운해서 매일 울고불고 절대 안 된다고 나랑 결혼하자고까지 했었었죠.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면서 벌떡 일어날 만한 부끄러운 과거네요. 삼촌 입장에서는 다 큰 성인이 자기 누나 집에 계속 얹혀 사는 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게 삼촌은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지하철이고 버스고 잘 되어 있어서 일산에서 서울 나가는 길이 어려운 게 없었지만 그때는 서울로 삼촌이 떠난다는 게 꼭 무슨 해외로 나간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은 가본 적도 없었던 때였던지라 그게 더 심했죠. 어려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서울로 간 삼촌은 제가 고1이 되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다시 나타났어요. 번쩍번쩍한 세단을 타고 나타난 삼촌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의 성공에 저희 부모님도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삼촌은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큰절을 하더라고요. 매형은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절을 하는데 그땐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정확히 1년 뒤 그 이유를 알았죠. 그것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요. 아버지는 삼촌을 만나고 6개월 뒤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삼촌은 좋다는 약이며 용한 의사며 전국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아버지는 삼촌이 구해온 약 한 번 제대로 못 드시고 반년 만에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서 삼촌은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더라고요. 물론 저희 모녀도 그랬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서울로 떠나던 날 저희 아버지가 삼촌에게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쥐어주었대요. 물론 엄마랑 상의한 것이었지만 어디 처남에게 전 재산을 쥐어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더 늦기 전에 장가도 가라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삼촌은 여자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삼촌의 초기 사업 자금은 저희 아버지 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삼촌이 아버지를 따랐었나 봐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하고 10년 넘게 삼촌을 데리고 사셨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를 삼촌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삼촌의 도움으로 아빠를 잘 보내드렸어요. 삼촌은 장래 후에 저에게 대학 공부까지 책임져 줄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좋은 남자 빨리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들 키우며 저희 어머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외삼촌은 여자라도 대학을 나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를 뜯어말렸지만 제가 돌아가신 아빠를 닮아서 한 고집 하거든요. 결국 제 뜻대로 대학은 안 가고 그 대신 시집가기 전까지 결혼 자금이나 모을 테니 취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고집에 삼촌과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저거 치아빠 닮아서 고집이 저렇다. 영호야, 나중에 저승 가서 지숙이 아빠 만나도 매형 성격 지숙이가 꼭 닮아서 대학 못 보냈다고 당당하게 말해. 지숙이 너도 나중에 대학 왜 안 보내줬냐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다 네 탓이니 억울해하지나마. 저는 그렇게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도자기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빌과 화분 그리고 작은 밥, 국그릇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직원이 모두 합쳐 10명쯤 되는 작은 공장이었죠. 작은 공장이라 특별하게 하나의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잘한 일을 모두 도맡아 하는 일이었죠. 그곳에서 물건 재고 관리와 격리 일을 했고 점심때가 되면 식당 아줌마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속을 썩이다 못해 한 줌의 재로 만들어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면 저는 외삼촌에게 매달려서 차라리 대학을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만들었었거든요. 남편은 그곳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 일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속연수가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직급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작은 공장이라고 해도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이 평사원인 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죠. 남편은 최종 학력이 국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거였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보내드린 남편은 14살에 이 공장을 찾아와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척도 없이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에 남자인 자신이 가장이라는 생각에 어려서부터 일찍 철이 들었었나 봐요.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25살로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엄마가 40이었는데 반해 남편의 어머니는 무려 60을 앞두고 있는 나이셨죠. 지금이야 60이라고 해도 다들 50대처럼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젊게들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어머님을 배웠을 때는 주름도 쭈글쭈글 많고 허리도 구부정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셨어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건강도 안 좋은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남편은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온 거죠.
공장 사장님은 그런 남편을 받아주는 대신 계속 남편을 평직원으로 부려먹은 것이었고요. 가방끈이 짧고 당장 돈이 급했던 남편은 그 조건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은 참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모성애를 느끼는 순간이 정말 무서운 거래요. 첫눈에 반한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저 남자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며 모성애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말이 정말 맞았는지 제가 딱 그랬습니다. 첫눈에 남편이 안타깝더라고요. 키도 다른 남자들에 비해 작았고 삐쩍 마르고 검은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공장에서 점심때쯤이나 저녁밥을 먹일 때 남들보다 더 밥이랑 반찬을 후하게 줬어요. 아이 복날이라 기대를 했는디 왜 내 삼계탕에는 닭다리가 하나인겨? 회사에 돈이 얼마나 많다고 한 마리씩 줘요. 반개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죠. 그냥 드셔요. 그럼 저짝 상훈이 놈 삼계탕은 왜 다리가 4개인겨? 저놈 닭은 다리가 8개인겨. 반개탕이라면서. 솥에서 푸다 보니 잘못 들어갔나 보죠. 대신 박씨 아저씨는 닭모가지 넉넉하게 넣어드렸잖아요. 아야, 우리 미스김한테 고마워서 눈물이 나네. 누군 모가지국이고 누군 닭다리탕이요. 드시기 싫으시면 주세요. 아이고 박씨 그냥 드셔. 하루 이틀도 아니구만. 어제는 감자탕을 했다더니 나한테는 등뼈는커녕 정말 감자만 주더만. 제 이런 관심을 남편도 눈치챘는지 어느 날부터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저였지만 막상 남편이 제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부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는 불쌍해서 좀 잘해주었더니 이 남자는 저를 결혼 상대 대하듯 관심을 보이니 말입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돈도 없고 멋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남자를 어느 정신나간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성애를 기반으로 하는 관심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이 불쌍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 이 남자 나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가슴 깊은 곳에 꿈도 가지고 있었고요. 쥐꼬리보다 아주 조금 긴 월급을 받으면서도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일 준비를 하고 달이 뜰 때 퇴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려? 이리 와서 반주나 한잔 하면서 쉬엄쉬엄여. 사장 그 양반 일본 출장 간다고 이번 주에는 안 온다는데. 네,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상훈씨, 이리 와 앉아. 그렇게 한다고 그 사장놈이 월급이나 올려주겠어? 저번에 월급 봉투 보니 내가 다 속상하더라. 저 같은 놈 받아주셨는데 감사히 해야죠. 저것도 병이요 병. 남편은 누구보다 일도 잘했어요. 직급이 없어 언제나 말단직이었지만 누구보다 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죠. 남들은 시키는 일만 하고 그나마 사장이 없으면 띵까띵까 술까지 먹으며 놀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리 와서 앉으라니까. 네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디 술이나 마시겠냐. 저러는 거 보니 사장이 심어오는 끈어풀 아니요. 에이 설마요. 월급 얼마나 받는지 뻔히 아는데. 하여간 재수없는 놈이야. 난 저놈만 보면 술맛이 떨어져. 아이고 술맛 떨어지게 왜 이려. 그냥 상대를 말어. 그러다 보니 결국 공장 내에서 왕따도 당했어요. 제가 잘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두고만 볼 수는 없더라고요. 보자 하니 너무들 하시네요.
저번에 박씨 아저씨가 밤샘으로 가마 지켜야 할 때 아저씨 집에 일 있다고 못한다고 할 때 땜빵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상훈 씨죠. 그날 아저씨 집에 일 있다면서 읍내 정마담한테 간 거 공장 사람들 다 아는데 너무 말씀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 놈이 그려? 아이 내가 정마담 만났다고 누가 그려? 그리고 김씨 아저씨, 저번에 술 마시고 일하다가 촛불 구운 것들 옮기다가 술 취해서 다 엎어서 죄다 깨먹은 적 있죠? 그거 누가 밤새 어가며 수습해줬어요? 상훈 씨죠?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야지. 이야, 우리 상훈이는 좋겠네. 지 편 들어주는 아가씨도 있고 말이야. 이러다가 정분 나겠네. 참 할 말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적어도 제게는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도자기는 유약과 가마의 온도가 중요해요. 초벌을 하고 유약을 발라 본벌을 하면 예쁜 빛깔의 도자기가 나오는데 장인들은 유약의 조합과 비법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도자기 장인들은 그 비법을 제자들에게만 전수해주기도 했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깨어진 초벌 도자기 조각에 자기가 연구 개발한 유약을 발라 예쁜 빛깔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며 나름 자기만의 도자기를 연구해 나가기도 했어요. 당시 저희 동네에서 전문적인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울의 교보문고까지 가야 그나마 전문 서적을 구할 수 있었죠. 남편은 월급을 아끼고 아껴 서울의 큰 서점까지 가서 일본 도자기 서적을 사서 연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남몰래 연구 노트까지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 노트를 보니 10권이 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자에겐 자기의 꿈을 펼칠 여유 따위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남들처럼 근사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밤새 가마에 도자기를 굽는 철야를 남편이 혼자서 할 때면 전 늘 그 옆을 지켜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서 공장 쉼터에 있는 자신의 다 낡아빠진 통기타를 들고 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도 참 설레이고 따뜻했던 그 시절이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동화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끝나진 않잖아요. 결혼을 하자 바로 현실이라는 큰 벽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처음 시어머니의 인상은 인자함 그 자체였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여자는 찬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며 아랫목에 저를 앉게 해주시며 하나하나 배려를 해주셨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를 위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배터지게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고생은 안 하겠다 싶었죠. 무엇보다 한결같이 우직하게 저를 아껴주는 남편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록 가난했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하나뿐인 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과 시어머니가 당시 남편과 살고 있으시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방이 2개인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신혼을 시작했죠. 물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도 무척이나 싫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몇이라고? 지금 60 초반쯤이시지? 세상에, 장서방을 그럼 30이 한참 넘어서 낳으신 거네? 워낙 씨가 귀한 집안이라 그 일을 늦게 가지셨다네. 너 괜찮겠어? 씨가 귀하다고 저러시는 거 보면 결혼하고 나서 아들 손주 타령하실 게 내 눈엔 뻔히 보이는데. 안 그러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결혼 전에는 당연히 잘하지. 너 도망갈까봐 이 맹추야. 설마 엄마도 상훈씨 성격 알잖아. 그 자식의 그 부모겠지. 못된 사람은 아닐 거야. 착한 시모 못된 시모가 따로 있니? 그냥 앞에 씨가 붙으면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안 당해봐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네 시어머니 네가 모시고 사는 것도 싫어. 그냥 엄마가 신혼집 구할 돈 보태줄 테니까 분가해서 살아. 네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곳에 사시면 되잖니. 얼마 전에 네 삼촌 영호도 연락 와서는 그러더라. 신혼집 구할 돈 없으면 해주겠다고. 삼촌이? 아니야, 됐어. 그러면 상훈씨도 자존심 상할 거야. 그냥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부탁할게. 저는 친정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정말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은 함께 원래 다니던 도자기 공장을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근 전 시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렸고 퇴근 후에도 집 청소며 밀린 빨래도 했죠.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 쉽게 저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 낳고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그래왔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저거 지 남편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지가 할 일 부려먹는 거 봐라. 못 배워도 어쩜 저리 못 배웠을꼬. 이래서 집안 보고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이도 일하고 왔어요. 같이 사는 집안일 하는데 네 일 내 일이 어딨어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학력은 제가 훨씬 짧은데. 넌 벌써부터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늙으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꼴을 보면서 내가 산다. 살아서 무얼해. 그래, 애미가 미안하다. 하나뿐인 아들 공부도 못 시켜줘서. 어머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애미야, 나가서 쥐약이나 사와라. 쥐약은 왜요, 어머님? 먹고 콱 뒤져볼란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 자체가 씨가 귀하고 특히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는 말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무려 4대 독자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손자 욕심이 정말 너무 강하셨어요.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아들 낳는 비법이라며 제게 이상한 행동을 강요하셨죠. 한 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뿌옇게 노란 물을 델몬트 병에 4병이나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병 바닥에는 이상한 침전물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보는 순간 느낌이 쎄했죠. 어머님, 이건 뭐예요? 네 약이다. 비싸고 몸에 좋은 거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한 사발씩 마셔. 다 마시면 내 어찌해서든 또 구해오마. 약이요? 저 아픈 것도 없는데 이게 뭔데요, 어머님?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내 손주 소식이 없잖니. 내가 하도 답답해하니 사거리에서 전파사 하는 파주댁이 그러더라. 이 비법 물을 먹으면 바로 아들을 임신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구해왔다. 때마침 내 친구 충숙이 며느리가 이번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길래. 네? 어머님 친구분 며느리가
아들 낳은 거랑 이물이 무슨 상관? 저는 그 말을 하며 어머님이 가져오신 병을 열어보았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을 열자 퍼져나가는 역한 냄새에 말을 잇지 못하고 달려나가 구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을 열자마자 진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순간 참을 수 없는 구토감이 밀려와 저는 속안의 모든 걸 개워낼 수밖에 없었어요. 소란스러운 제 행동에 남편도 작은 방에 있다가 달려나왔죠. 당신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여보, 저거... 호들갑은? 난 아무렇지도 않구만. 넌 왜 그리 유난을 떠니? 어머니, 그 병에 든 게 뭐예요? 여기까지 냄새나요. 이거 아들 낳은 여자가 소변 본 물이다. 거기에 내가 용하다는 점집까지 찾아가 아들 낳는 부적 받아와서 태운 잿가루 섞은 물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 다 니들 위한 거니 참고 식전에 한 컵씩 먹어라. 어머니! 하라면 해. 새아기 넣어서 이거 받아 먹어. 어서. 세상에 하다 정말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 한 모금 드시면 저도 먹는 거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 더러운 물을 가져오셔서 마시라고 강요하셨죠. 나중에는 보리차 물만 봐도 집 밖으로 달려나가 구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지금은 제가 보리차를 안 마셔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물이 역해서 구토감이 밀려온 것도 있었지만 제가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는 것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우걱거리니 시어머니가 바로 눈치를 채셨죠.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다행이다. 저 썩은 오줌 안 먹어도 되는구나. 당장 가져다 버려야지. 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 오줌물이 든 델몬트 병을 발로 차서 가지고 나가 집 앞 텃밭에 뿌려버렸어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라고 저를 괴롭히셨죠. 하지만 이제 임신도 했으니 이제 좀 편안한 시집살이를 하려나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임신 후에도 계속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혼 1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를 조기 유산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니 시어머니의 막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게 가진 귀한 씨가 밭이 안 좋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작은 방으로 남편을 조용히 불러 등짝을 마구 깨물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분이 풀리면 더 때려도 된다고 했죠.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마저 자기 엄마 편을 들며 제게 등을 보였다면 저는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버린 저는 일하던 공장에서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마터에서 있는 남편과 직원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밥과 반찬을 나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것이었죠. 하필 가마터로 가는 길에 아주 작은 실개천이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쓰러진 저는 그 실개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남편이 옆에서 눈이 벌게져선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을 떼자 남편은 오열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저는 이 사고로 한쪽 팔과 갈비뼈, 쇄골, 그리고 안화골절까지 생기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화골절은 눈 주변을 감싸고 있는 뼈가 골절되었다는 거예요. 제 경우는 다리에서 떨어질 때 얼굴 쪽으로 떨어져 안화골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양쪽 눈 압력이 달라져서 초점이 잘 안 맞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만성 두통을 안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한쪽 얼굴은 흉터와 함께 부어있는 흉한 모습으로 수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된 저는 2주일 이상은 경과를 보며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5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찾아와 주신 삼촌과 친정엄마가 병원비는 모두 지불해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등을 보이며 앉아 있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어찌 된 게 다 큰 애가 칠칠맞게 다리에서 떨어지니? 못난 얼굴 그 꼴은 또 뭐고? 꾹 눌러 참았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싸우며 소모할 정신력도 없었거든요. 그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방으로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약초 보따리를 던지셨어요. 어서 멈추으리고 이것부터 먹어라. 시어머니가 던진 약초 보따리를 보니 한약이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은 저렇게 차갑게 하셨어도 제가 걱정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감동을 받을 뻔했습니다. 진짜 딱 3초 정도요. 하지만 그건 제 몸을 걱정해서 지어온 한약이 아니었죠. 당연했어요. 다시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정말 용하다는 한약방에서 지어온 거니? 정성껏 다려먹고 먹을 때마다 삼신할매한테 기도도 하고 그러거라. 제가 죽다 살아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역시나 오직 손주 뿐이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쯤 되니 제 인내심도 존경할 수준이었어요. 어머니, 저 아직 아파요. 의사 선생님도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돈 걱정도 되고 일 걱정도 돼서 퇴원한 거예요. 그런데 저 보시자마자 제 걱정 한마디 없이 또 임신 이야기라뇨. 살았으면 됐지. 무슨 걱정을 해. 내가 걱정한다고 네 몸이 좋아지니? 그럼 말해라. 걱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이 사달을 내놓고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네 집에서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라고 널 가르치디? 모양 것.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비싼 약이니까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 평소에도 워낙 막말을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셨기에 그날도 막말하는 그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흘려지지가 않았어요. 비싼 약? 어머님, 비싼 약이요?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으셔서 비싼 약을... 그렇게 막말을 잘하시던 시어머니가 제 말에 아무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은 기분이 들었고 저는 급하게 제 방에 있는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제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기 전날은 남편과 제 월급날이었어요. 그때 월급을 월급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월급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고 제가 다음날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설마 하는 기분으로 서랍장을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돈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기 있는 돈 어디 갔어요? 설마 그 돈으로 약 사신 거예요? 그게 귀한 약재라. 빨리 안 사면. 남은 돈은요? 다 쓰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귀한 약재인데 한두 푼 하겠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아끼고 쪼개서 살아야 한 달 간신히 살 수 있는 귀한 돈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아들 낳아주는 한약값으로 한 방에 홀랑 털어버리고 오신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딱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지어온 약을 환불해 오시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하셨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소리에 소리를 지르셨죠. 온 가족이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다음 달 분가하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했는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향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다시 작은 집으로 옮겨 일산에 남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사를 가는 날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자는 남편 말에 저는 외삼촌이 있는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공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으로 저희는 서울에 단칸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남편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전해 외삼촌 공장에서 남편이 일하도록 해주었어요. 외삼촌은 그 당시 밥그릇과 국그릇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세라믹이었기에 남편이 원래 하던 일과 깊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도 외삼촌 공장에서 적응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남편이 다니던 공장보다 대우가 좋았어요. 갑질도 없었고 왕따도 없었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좋았죠. 정말 외삼촌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언젠가 그 말을 전달하니 남편이 그만큼 일을 잘해줘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자리를 잡고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남편도 외삼촌 공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잘 적응해 갔고요.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저는 서울로 이사를 오고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임신이었던 만큼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2년이 넘지 못했습니다. 10달 품은 제 아이를 그만 사산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지금까지의 행복한 기억이 모두 부정되며 저희 부부는 큰 슬픔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과묵한 남편도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외삼촌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늘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저도 남편만큼이나 힘든 상황이었기에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 상황을 아는 친정엄마가 저를 위로했고 외삼촌이 남편을 따로 불러 타일러도 보고 위로도 해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잠깐 정신을 차리는 듯 하더니 다시 밤이 되면 술을 찾았고 한두 병씩 마시던 소주는 어느덧 서너 병씩 마시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출근을 한다고 나가는 남편은 무단 결근을 하고 술집에서 발견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죠.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은 동네 건달들과 시비가 붙었나 봐요. 취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던 남편은 그 건달들에게 두들겨 맞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저는 삼촌과 급히 달려갔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죠. 병원에 한 달은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라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친정엄마와 삼촌이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살 때부터 서울에 정착할 때까지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식당 일을 하며 가게를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달 뒤에 퇴원을 하고도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삼촌에게 사표를 내더니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고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지구대를 가보면 노숙자 몰골의 남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완전히 길을 잃고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실망하게 되었고 신뢰를 잃어갔죠.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일 거야?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대로 다 포기할 거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떡해.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극복이 안 되는 걸 어쩌냐. 그래도 이겨내고 살아야지.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제발 우리 다시 일어서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냥 이대로 술 마시다가 영원히 잠들어 버리고 싶어. 지겨워 이런 인생. 끝나고 싶다.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손이 올라갔어요. 짝소리와 함께 제 손이 남편의 뺨을 때렸죠. 죽고 싶으면 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어. 저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을 알았지만 저도 그때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 저 말을 내뱉고야 말았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은 집안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2주가 되었을 때 저는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집을 나간 남편이 죽도록 밉다가도 설마 어디서 정말 죽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다가도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제 마음은 지옥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랬나 봐요. 평소 횡단보도 신호를 꼭 지키는 저인데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차도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친정엄마와 삼촌이 저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거사, 이제 정신이 들어? 니들 대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어쩌려고 차도에 뛰어들어? 너 미쳤니? 미쳤어? 누나 그만해요. 아이 차도에 뛰어들긴 누가 뛰어들어? 우리 지숙이가 그럴 사람이야? 절대 아니지. 엄마? 삼촌? 어떻게 된 일이야? 그제야 알았죠. 제가 정신을 놓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을요. 제가 일부러 차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계속 저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애써 엄마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회에 혼자서 좀 쉬면서 생각 좀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누나 뼈만 부러지고 장기랑 머리에는 이상 없다잖아요. 설마 아니 병원에서 이상한 생각을 할 리도 없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집에 가서 쉬고 다시 오자고요. 결국 절대 안 된다던 엄마를 외삼촌이 달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긴 집을 나갔으니 제가 이렇게 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생각하고 밥 먹고 잠들고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날도 병원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제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런 일이 벌써 2번째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교통사고인데 이게 왜 당신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내가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당신 한번 위로해주지도 못했네.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생각해보니 나도 당신을 위로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네. 미안해. 그 말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도 끊었고 외삼촌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를 했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외삼촌은 남편을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매일 공장에 출근해서 공장 청소며 잡일을 했고 외삼촌에게 사죄를 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정신 차렸다는 것을 확인한 외삼촌은 남편을 다시 받아주셨죠. 그렇게 저희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 그 모습처럼 다시금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 다시 아기도 찾아왔죠. 제 나이 30쯤 가진 귀한 아이였어요.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들이었어요. 살림살이도 여유로워졌고 제가 처음 꿈꿔왔던 완벽한 가정으로 다시 탄생했죠. 남편은 이후 10년 넘게 외삼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외삼촌은 밥그릇이나 국그릇, 접시 등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모두 도자기로 만들어서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특색이 크게 없는 공장 제품이라 저가 공세를 하는 중국산과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외삼촌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갔고 나중에는 정말 막다른 길에 내몰린 만큼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그때쯤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색을 내는 그릇을 만들어 팔자고요. 가격 경쟁에서 승부를 볼 수 없다면 제품의 퀄릿에서 차별성을 두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예전에 자신이 도자기 유약과 가마의 온도 등을 연구한 노트를 삼촌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한 삼촌은 시험삼아 남편이 말한 그릇 등을 만들었는데 그 빛깔이 너무나 예뻤어요. 남편이 만든 그릇에 한눈에 반한 삼촌은 곧장 생산에 들어갔고 소량 생산으로 일본 구매자들 반응을 떠보았죠. 결과는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소량이긴 하지만 초기 생산 분량이 삽시간에 판매 완료되었죠. 삼촌은 이거다 싶었는지 바로 남편과 상의를 하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그 덕분에 중국산 제품에 밀려 부도 위기까지 갔던 삼촌의 공장은 기사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의 삼촌 공장 내 입지가 달라졌죠. 언제나 삼촌은 남편을 옆에 끼고 다니며 사업을 구상했어요. 한 번은 자식이 없는 삼촌이 자신이 나중에 낙향을 하면 공장을 남편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제게 넌지시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된 그때쯤이었어요. 남편은 외삼촌 공장에서 일을 하며 여유가 생기자 한 가지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낚시였어요. 주말마다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었고 공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공장장님과 어울리며 공장일이 잘 안 풀릴 때면 함께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도 공장장님과 상의를 할 것이 있다며 남편은 낚싯대를 챙겨서 길을 나섰죠. 2박 3일로 다녀온다고 했기에 간만에 머리 좀 식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라고 했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공장장님과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 숙제도 봐주고 드라마도 보며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늦은 밤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 재수씨, 상훈이가... 공장장님, 왜 그러세요? 저희 남편이 왜요? 울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홍땡강이에요. 그런데 상훈이가 낚시하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불길한 느낌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한 뒤 당장 공장장님이 말한 홍땡강으로 달려갔어요. 공장장님이 말한 장소 근처를 가니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 등이 와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네? 정상우님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희 남편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거죠? 네?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주세요. 부군께서 현재 강에 들어가셨다가 실종이 되셨어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강이라뇨? 그이는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강에 왜 들어가요?
재수씨. 공장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이가 왜 강에 대체 왜 들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 낚시하면서 가볍게 소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이상 사는 게 싫다고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위로해주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상훈이 그놈이 갑자기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놈을 두고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행복한 줄로만 알았어요.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게 없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아들을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저와 아들을 두고 이런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 잠수대원들까지 총출동해서 남편을 찾았지만 결국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공장장님의 조사까지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저도 지난 10년간 함께한 공장장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공장장님은 남편보다 7살이 많았는데 외삼촌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뽑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이 많아 저희 가족에게도 항시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특히 제 남편 상훈 씨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항시 공장장님이 친형처럼 느껴진다며 잘 따르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이 왜 저런 선택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강에서 실종이 된 이후 한 달간 시신조차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던 경찰과 구조대 분들도 이틀 정도 찾아보고는 그 뒤로 철수를 해버렸죠. 그저 극단 선택이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짓는 것 같았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상담해준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평소에는 그 특이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었죠. 제 남편이 그런 케이스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큼인데 제가 제 남편을 모를까요? 남편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말고 주변 사람들은 제 생각과 달랐죠. 이제 그만 장서방 놔줘. 지금까지 소식 없는 거 보면 그날 그곳에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신도 발견 안 됐잖아. 난 이 사람이 너무 지쳐서 어디에선가 숨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사, 숨어서 살 거면 돈이라도 챙겨서 떠났겠지. 아무것도 없이 집 나간 장서방이 지금까지 어떻게 숨어서 살겠어. 그리고 공장장님 말 못 들었어?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잖아. 수영도 못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삶에 미련이 없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니.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해야 죽은 장서방도 편하게 눈을 감지. 친정엄마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뿐이 안 된 제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 내게 기타를 쳐주던 젊었을 때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남편은 살아있어. 그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 도저히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성함이 김지숙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인데 누구시죠? 장상훈 씨 아시죠? 네? 네,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게 남편분이신 장상훈 씨는 지금 저희 집에 숨어 계세요.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죠. 단지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준 그 여자의 집으로 당장에 택시를 타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의문의 여성이 사는 곳은 단양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홍땡강에서 실종된 남편이 왜 100km도 떨어진 단양에 숨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의문의 여성에게 제 남편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여성분은 직접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라는 말만 했죠. 그때까지는 그 여자가 의심스러워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따라가도 될까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택시 기사님을 재촉할 뿐이었죠. 한참을 달려가 도착한 그 집에는 의문의 여성의 부모로 보이는 노인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제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야?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 대체 이 모습은 뭐고? 머리에 붕대는 왜 하고 있는 거고? 얼굴이며 몸 곳곳에 찢어지고 터진 상처가 있는 남편은 머리에 붕대를 댄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남편을 안아주었고 남편도 저를 안아주었죠. 미안해. 이제야 찾아서. 보고 싶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이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반나절은 미친 듯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새벽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쥐어준 이 모든 일의 비밀이 담긴 가방을 소중하게 들고 택시를 탔어요. 서울 구로로 가주세요. 빨리요, 아저씨.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공장으로 달려갔죠. 제가 삼촌 공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공장장님도 있었어요. 재수씨 어쩐 일이요? 이렇게 일찍 걸음하시고 아직 상훈이 소식 없죠? 에휴, 저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저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오는 공장장 명헌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날려버렸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그의 뺨에는 새빨간 제 손자국이 남았고 황당해하는 공장장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저를 쳐다보았죠. 쓰레기 같은 인간.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죽어, 이 악마야. 재수씨, 대체 왜 이래요? 낯술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제 뒤에서 저를 따라오던 건장한 남자 3명이 공장장 명헌을 애워쌌습니다. 박명훈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들 누구야? 경찰 맞아? 재수씨, 말 좀 해봐요. 이 사람들 뭐야? 살인미수?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누굴 죽이려고 했다고? 시치미 떼지 마. 내 남편 네가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그때 분명 다 설명했잖아요.
아이 그렇게 상훈인 놈 그리워하더니 드디어 미친 거야? 박명훈 씨, 자세한 건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형사의 말에도 공장장 명언은 끝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는 도망을 가려고 했죠. 저는 잽싸게 도망가는 명언의 뒤통수를 제 핸드백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온 형사 3명이 명언을 잡아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공장 직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저마다 수군수군거리며 황당해했습니다. 저는 공장장 명언을 잡은 형사들과 같이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는 제게 남편의 소식을 전해준 의문의 여성과 그 여성의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죠. 그리고 한 달 전 그날의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한 달 전 공장장 명언은 제 남편과 낚시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싸움이 일어났죠. 시작은 작은 말싸움이었다고 남편이 알려주었습니다. 남편과 공장장이 낚시를 가기 며칠 전 외삼촌은 남편을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공장장 명언은 그 결정에 앙심을 품은 거였죠. 사장의 신임을 얻은 제 남편을 시기 질투한 명언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작은 말싸움은 불이 번지듯 큰 싸움으로 번져갔다고 했어요. 당시 공장장이었던 명언은 사장인 제 외삼촌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 공장의 경영을 자신이 도맡아 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굴러온 돌이었던 제 남편이 자기보다 사장의 신임을 더 얻어가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결국 말싸움을 하던 공장장 명언은 돌을 집어들어 제 남편을 내리쳤던 것이었어요. 순간 정신을 잃은 남편은 물속으로 빠져 떠내려갔는데 공장장 명언은 마치 남편이 물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명언이 신고를 하루 지나서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한 달 전 그날은 마침 물살도 평소보다 더 강했다고 하더군요. 공장장 명언은 그렇게 남편은 물속에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내려가던 남편은 기적적으로 나무 토막에 몸이 걸려 떠내려가다가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돌로 머리를 심하게 맞은 충격 탓이었는지 며칠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온몸을 지배한 건 공포였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도망을 쳤다네요. 미친 듯이 도망쳐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농가에 숨어 있다가 남아있는 음식이나 잡초들을 먹고 밤이 되면 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다쳐 자신이 왜 도망을 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린 거였죠. 그렇게 낮에는 빈집에서 숨어있고 배가 고프면 길가에서 닥치는 대로 주워 먹거나 하며 밤이 되면 미친 듯이 달려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허기에 지쳐 사람이 없어 보이는 시골집에 들어가서는 음식을 허겁지겁 훔쳐먹었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의문의 여성과 노부부의 집이었던 것이었죠. 그곳은 남편이 큰일을 당한 곳에서 무려 100km나 넘게 떨어진 단양이었어요. 노부부는 처음에는 남편을 경계했지만 머리의 상처와 남편의 몰골을 보고 무슨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바로 병원에 가자고 하며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남편은 바들바들 떨며 제발 살려달라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며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빌었다네요. 노부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1년 전 노름꾼들에게 빚을 졌다는 이유로 맞아 죽은 자신의 막내 아들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끝에 남편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노부부는 남편을 불쌍하게 여겨 며칠 정도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숨겨주었다고 했어요. 정신이 돌아오면 사정 설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집에서 남편을 치료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일 만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 남편은 점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각난 기억이 돌아온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장 명언이 그날 이후 제게 어떻게 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남편은 자신을 구해준 그 노부부의 딸에게 부탁을 해선 제 집을 찾아가 상황을 살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마주한 여성분은 저를 남편에게 데리고 온 것이었고요. 경찰서에서 여성과 노인의 증언을 들은 공장장 명언은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은 떳떳하다고 큰 소리치는 그 모습에 이가 갈렸죠. 하지만 잠시 후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남편의 모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상훈이냐? 아이, 살아있었어? 왜? 귀신이라도 나타난 것 같냐? 내 머리를 돌로 내리쳐서 물에다가 밀어 넣었을 때는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쉽게 죽어줘? 그게 무슨 말이야? 아유, 오해야. 그날 네가 걱정돼서 수영도 못하는 내가 널 찾는다고 그 깊은 강물까지 들어갔다가 아니 나도 죽을 뻔했다고. 내가 뭐 때문에 친동생처럼 생각한 너를 죽이겠냐? 아이, 혹시 머리 다쳐서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유 공장 때문이겠지. 내가 죽어야 니놈이 그 공장을 꿀꺽할 테니.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공장장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공장을 위하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사장인 외삼촌도 그런 공장장을 좋아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 입사한 제 남편이 공장의 부도 위기를 넘기게 해주고 그 이후에도 남편이 연구개발한 제품으로 공장이 승승장구하자 외삼촌은 공장장보단 남편을 더 가까이 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조카의 남편이기도 했으니까요. 점점 명언의 눈에는 제 남편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남자로 보였던 것이었죠.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함께 낚시를 간 명언은 돌로 남편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밀어 넣은 후에 남편이 스스로 물로 걸어 들어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죠. 우발적인 살인 미수는 맞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만약 공장장 명언이 처음부터 남편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돌로 내리친 후에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계획적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저는 맞이해야 했겠죠. 남편의 말에도 공장장 명언은 당당했습니다. 상훈이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증거 있냐? 증거 있냐고? 증거? 네가 지금 머리를 다쳐서 미쳐 날뛰는 건 줄 누가 알겠냐? 아니, 미친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증거를 달란 말이야, 증거를. 명헌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증거요? 갑자기 돌을 맞아서 강으로 빠져 떠내려간 남편에게 증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공장장 명언도 그걸 알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였겠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공장장 명언과 다툼이 있던 그날, 명언은 공장을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명언 몰래 핸드폰으로 명언의 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 명언은 남편을 돌로 내리찍었고 남편은 강에 빠진 것이었어요. 남편은 돌로 머리를 맞는 순간 자신이 죽어 강바닥에서 시체로 발견되더라도 명언이 범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꼭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모든 영상이 촬영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남편이 깨어났을 때도 자신의 폰은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의지가 증거를 지킨 거죠.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소중하게 들고 나온 가방 속 그 물건이 증거가 저장되어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곧장 경찰서로 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바로 경찰들과 함께 공장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핸드폰 기술이 얼마나 좋나요? 생활 방수라고 하나요? 남편의 핸드폰은 물속에서 젖어 있었지만 안의 내용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공장장 명원의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공장장 명원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복구하니 역시 남편 말대로 명원의 짐승만도 못한 짓이 아주 선명하게 다 촬영되어 있었어요. 다른 증거는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장 명원은 살인미수를 법정에서 인정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 명원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 15년형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지켜본 외삼촌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풍이 와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이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주고 조치까지 취해줬기에 생각조차 싫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삼촌은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공장은 남편이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손이 떨려와요. 남편은 그날의 사고로 말도 약간 어눌해졌고 왼팔과 왼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죽지 않은 것에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처음처럼 지금도 외삼촌의 공장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공장에 나가 청소를 하고 누구보다 늦게 공장을 나서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죠. 이제 바라건대 앞으로 저희 가족 앞길에는 더 이상 불행이 없는 행복한 꽃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